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연 이벤트 하나가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열린 탱크데이 행사, 하필 그날, 하필 그 이름,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탈벅을 외치며 앱 탈퇴 인증을 줄줄이 올리고 있고, 논란이 터진 직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곧바로 해임됐습니다. 이마트 주가는 나흘 만에 10% 넘게 폭락했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윤재민입니다. 스타벅스 본사 마케팅팀에서 일했고 입사 3년 차 막내였습니다. 스타벅스는 제가 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회사였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그 매장에 앉아 공부했고 첫 출근 날 제 이름이 박힌 사원증을 받았을 때는 어머니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사진으로만 압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어른이 됐을 때 한 번, 딱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날 거기 있었던 것뿐이야. 저는 그 말을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5월이 되면 조용히 아버지 생각에 광주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그런 5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디자인팀에서 넘어온 신규 캠페인 시안을 폴더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시즌 한정판 텀블러와 매장 이벤트를 묶은 캠페인이었습니다. 막내인 제 일은 그 시안을 선배들이 보기 좋게 모아두는 것까지였습니다. 시안을 평가하는 건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습관처럼 시안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텀블러 이벤트 홍보 이미지였습니다. 큰 글씨로 이벤트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탱크데이, 저는 그 단어를 한참 봤습니다. 탱크, 군대의 탱크입니다. 커피 텀블러 이벤트에 왜 탱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홍보 문구가 한 줄 있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사람이 억하고 쓰러졌다는 식의 문장이었습니다. 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건 우리 현대사에서 한 청년이 경찰 조사를 받다 목숨을 잃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그 사건 때 나왔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탱크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폴더를 다시 처음으로 돌렸습니다. 첫 장부터 네 번째 장까지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을 또 봤습니다. 이벤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만든 사람들은 그게 요즘 유행하는 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젊은 감각이라고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그 표현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 표현 하나하나가 누구의 가장 아픈 자리를 밟고 있는지 그들은 생각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팀장에게 갔습니다. 팀장은 자리에서 다른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안을 띄운 노트북을 들고 가서 팀장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팀장님, 이 네 번째 시안, 이거 안 됩니다. 팀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뭐가? 이거 이벤트 이름부터가 탱크데이예요. 탱크요. 그 아래 문구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표현이고요. 이거 사람이 경찰 조사받다 죽은 사건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다 이벤트 날짜가 5월입니다. 팀장님, 이건 광주 5.18 민주화 운동까지 연상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나가면 무조건 이슈됩니다. 무조건이요. 저는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막내가 팀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사람들 다 알아봐요. 모를 수가 없어요. 팀장이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야, 너 그거 너무 진지하게 본다. 팀장님, 잘 봐. 이거 그 사건들을 대놓고 말한 거 아니야. 살짝 비튼 거지. 그게 핵심이야. 대놓고 하면 사고지만 이렇게 살짝 비틀면 사람들이 이거 봐라 하고 알아서 퍼나른다고? 이게 요즘 마케팅이야? 화제가 돈이야. 그게 화제가 되면 안 되는 화제잖아요. 화제는 다 돈이야? 좋은 화제든 나쁜 화제든. 너 아직 그걸 모르네. 저는 팀장을 봤습니다. 팀장님, 이거 누가 봐도 그 사건들이에요.
탱크라는 말도, 책상을 탁 친다는 말도, 5월이라는 날짜도 하나하나가 다 우리 현대사의 제일 아픈 데를 정확히 찌르고 있어요. 비튼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튼 게 더 잘 보여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팀장이 노트북을 저에게 도로 밀었습니다. 너 입사 3년 차지? 캠페인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굴려본 적 있어? 없지. 나는 이거 10몇 년 했어. 대박날 시안이 어떤 느낌인지 손에 딱 와. 이거 대박이야. 너 나중에 이 캠페인 터지면 그때 나한테 와서 팀장님 그때 맞았어요? 하게 될 거야. 팀장님, 이건 대박이 아니라 사고예요. 팀장이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이거 위에서 방향 잡고 내려온 거고 일정 잡혀 있어. 막내가 시안 폴더 정리하다가 한 장 보고 이러는 거. 보기 안 좋아. 네 자리로 가. 저는 노트북을 들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그 네 번째 장을 다시 띄웠습니다. 탱크데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팀장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 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하지 않고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입사한 날부터 회사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목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였습니다. 1980년 그날 아버지가 차고 있던 시계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보관하셨고 제가 스타벅스에 입사하던 날 저에게 주셨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태엽을 감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고장이 나서 멈춘 겁니다. 저는 그걸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계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저는 그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봤습니다. 멈춘 바늘이 1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팀장이 안 된다면 그 위에서는 누군가 막아주겠지. 본부장이든 그 위에 누구든 회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은 이걸 보고 손을 들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안 폴더부터 열었습니다. 탱크데이 시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상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디자인팀 1차였던 시안이 본부 검토 요청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한 사이에 누군가 그 시안을 다음 단계로 올린 겁니다. 저는 그게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름 캠페인이 안건이었습니다. 팀장이 시안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탱크데이 홍보 이미지가 거기 떴습니다. 회의실에 8명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그 화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캠페인 콘셉트 자체가 화제성이에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톤으로 갖고 온라인에서 알아서 퍼즐 그림이에요. 본부장님 보고는 오늘 오후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탱크데이 시안이요. 저는 이거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내가 회의에서 손을 들고 안건에 반대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선배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옆자리 선배는 노트북만 봤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얘기한 거잖아. 어제 팀장님하고만 얘기했고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벤트 이름이 탱크데이입니다. 홍보 문구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표현이고요. 거기다 날짜가 5월입니다. 이건 광주 5.18하고 사람이 조사받다 죽은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닐 겁니다. 이거 그대로 나가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팀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어이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위험, 좋아. 그러면 물어보자. 너 말고 이 자리에서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8명 중에 7명이 저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동의해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냥 손들이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막내 하나가 팀장한테 깨지는 자리에 끼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너 혼자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본부장 보고가 잡혀 있었습니다. 팀장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검토 상태가 또 바뀌었습니다. 본부 검토 요청이
본부 승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본부 승인. 이 시안은 이제 마케팅 본부 안에서는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본부장이 이 시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는 스타벅스 코리아 회장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이 보고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팀장이 자리로 왔습니다. 표정이 좋았습니다. 보고가 잘 끝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갔습니다. 팀장님, 본부장님 보고에서 탱크데이 시안 얘기 나왔습니까? 나왔지. 본부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팀장이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 요즘 톤이네. 그러고 승인하셨어. 너 들었지? 본부장님도 괜찮다고 보신 거야. 이제 그만해라. 본부장님은 그 이름이 탱크데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그 문구가 어디서 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걸 다 알고도 괜찮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화제성이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신 겁니까? 팀장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부장은 그 시안을 깊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팀장이 화제성이라고 설명했고 본부장은 요즘 느낌이네 한마디로 승인했습니다. 그 시안 한 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게 누구를 건드리는지 본부장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누가 막아줄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였습니다. 팀장은 화제성만 받고 본부장은 승인했고 7명의 선배는 손들 일을 피했습니다. 그 시안은 그렇게 아무 저항 없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근처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좀 있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잘못된 걸 봤는데 나 혼자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만 그렇게 본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날 광주에서 혼자였을 거야. 거기 있던 사람들 다 혼자였을 거고 그래도 거기 있었던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길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에 탱크데이라는 글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그 시안은 임원 보고로 올라갔습니다. 그 시안이 임원 보고로 올라간 날, 저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최종 승인하면 탱크데이는 세상에 나갑니다. 오후 늦게 검토 상태가 또 바뀌었습니다. 본부 승인이 최종 확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최종 확정, 다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탱크데이 캠페인은 출시 일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갔습니다. 팀장님, 최종 확정 떴습니다. 출시가 언제입니까? 이번 주말, 토요일 오전에 텀블러 이벤트 페이지 열려. 토요일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탱크데이 캠페인이 왜 위험한지를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가 본 것을 다 적었습니다. 이벤트 이름이 탱크데이라는 것, 홍보 문구가 어디서 온 표현인지, 출시 날짜가 5월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회사에 어떤 일을 불러올 수 있는지 문서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그 문서를 들고 옆자리 선배에게 갔습니다. 옆자리 선배는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선배가 그걸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선배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저는 선배를 봤습니다. 선배님, 나도 그 시안 처음 봤을 때 이거 좀 그런데 했어. 회의 때 너 손 들었을 때도 사실 네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선배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 나 애가 둘이야. 팀장한테 찍히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너도 알잖아. 나는 너처럼 못해.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배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를 보지 않던 7명도 다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무서운 게 있었던 겁니다.
선배가 문서를 저에게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너 이거 어디까지 가지고 갈 거야? 본부장님께 직접 드려보려고요. 선배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미 승인하신 분이야. 본인이 통과시킨 걸 막내가 들고 와서 뒤집어 달라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 안 받아들여질 거 압니다. 그래도 드려야 합니다. 출시 전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걸 다시 보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가지마. 그러다 너만 다쳐. 저는 선배를 봤습니다. 선배님은 무서운 게 자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이 캠페인이 그대로 나가는 거.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선배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본부장실 앞에 섰습니다. 본부장은 마케팅 본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보고할 일이 있으면 팀장이 들어가지 제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입사 3년 동안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부장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본부장이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케팅팀 막내라고 했습니다. 본부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본부장님, 토요일 출시 예정인 탱크데이 캠페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본부장이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이거 내가 승인한 건데? 네, 압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지? 윤재민입니다. 입사 몇 년 차야? 3년 차입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년 차면 알 거야. 회사라는 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캠페인은 팀장 손에서 시작해서 나를 거쳐서 임원 보고까지 다 끝난 거야. 회장님 라인까지 갔어. 그걸 지금 막내 한 명이 문서 한 장 들고 와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본부장님이 이 문서를 읽으시면 한 번은 다시 생각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처음에 이걸 화제성이라는 말로만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본부장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서를 손가락으로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읽지 않은 채였습니다. 가져가. 자네 마음은 알겠는데 이미 늦었어. 출시 멈추면 거기 들어간 돈하고 일정하고 그게 다 누구 책임이 되는 줄 알아? 자네가 책임질 거야. 그게 책임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져가라고 했어. 저는 문서를 들고 본부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섰는데 손에 든 문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까지 써서 단어 하나하나 골라서 만든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그걸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목만 보고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복도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팀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너 본부장실 갔다며? 본부장실에서 자리까지 그 사이에 벌써 팀장 귀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네, 갔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막내가 팀장 건너뛰고 본부장실을 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나 무시한 거야, 너. 팀장님 무시한 거 아닙니다. 팀장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안 들어준 게 아니라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안 들은 거야. 저는 팀장을 봤습니다. 팀장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토요일에 캠페인 나가. 너 그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일 키우면 너 이 팀에서 못 버텨. 내가 그렇게 만들어. 팀장이 갔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 문서를 올려놨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문서였습니다. 팀장도 본부장도 그 누구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같은 상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거기 있다는 것만 한참 봤습니다. 이틀 뒤면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안에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스타벅스 앱을 열었습니다. 탱크데이 텀블러 이벤트 페이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홍보 이미지가 메인에 떠 있었습니다. 탱크데이라는 글자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그 문구도 제가 사흘 전에 본 그대로였습니다.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텀블러가 팔리고 그게 다였습니다. 팀 단체방에 팀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오픈 2시간 만에 텀블러 초도 물량이 절반 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선배들이 축하한다는 답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 단체방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오후였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홍보 이미지를 캡처한 글이었습니다. 글쓴이는 그 이미지를 보고 무엇이 떠올랐는지 적었습니다. 탱크라는 단어, 책상을 탁 친다는 문구, 그리고 5월이라는 시점. 그가 적은 건 제가 사흘 전 문서에 적었던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만 댓글이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다른 커뮤니티로, 또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갔습니다. 오후 3시에는 제 휴대폰 화면이 스타벅스 이야기로 덮였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 운동을, 그리고 한 청년이 조사를 받다 목숨을 잃은 그 사건을 고작 텀블러를 팔려고 가져다 썼다는 것. 사람들은 광주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하겠다며 미친 듯이 스타벅스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스타벅스 앱을 지웠다는 인증글이 올라왔습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를 환불받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스타벅스 텀블러를 부셔버렸다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스타벅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집에서 봤습니다. 화면에 스타벅스 탱크데이 홍보 이미지가 떴습니다. 제가 회사 폴더에서 봤던 그 이미지가 그날 저녁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화제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화제든 나쁜 화제든 다 돈이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아서 퍼질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팀장의 말은 절반은 맞았습니다. 탱크데이는 온라인에서 알아서 퍼졌습니다. 정말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만 팀장이 틀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돈이 되는 화제가 아니었습니다. 밤 9시쯤 팀 단체방에 알림이 떴습니다. 팀장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내일 일요일이지만 전원 출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긴급 대응 회의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텀블러가 절반 팔렸다고 축하 글이 올라오던 단체방이었습니다. 그 단체방이 몇 시간 만에 긴급 출근 공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나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사무실에 사람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마케팅 본부 전체가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마케팅 본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사흘 전 제 문서를 읽지 않고 밀어냈던 그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날 본부장의 얼굴은 사흘 전과 달랐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다들 봤을 겁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임원진을 소집하셨습니다. 마케팅 본부도 곧 입장 정리해서 올려야 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캠페인은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일단 그대로 둡니다. 회장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사흘 전 본부장실에 찾아왔던 막내라는 걸 그도 알아봤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벤트 페이지를 그대로 두면 사람들은 스타벅스가 아직도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당장 페이지부터 내려야 합니다. 1시간이 늦어질수록 더. 앉아. 본부장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 의견 물어본 적 없어. 회장님 지시 내려온다고 했어. 그때까지 아무도 아무것도 안 건드려. 알아들었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후에 회장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내 메신저로 임원회의 결과가 공유됐습니다. 저는 그 공지를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회장은 캠페인 책임을 마케팅 본부에 묻겠다고 했습니다. 캠페인을 만든 라인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한 말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 텀블러 하나 가지고 온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앱을 지우고 카드를 환불받고 텀블러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1980년 5월에 광주에 가족을 묻은 사람도 있을 거였습니다. 한 청년을 잃은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 회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본 건 텀블러였습니다. 커피 텀블러 하나 가지고 왜 이러느냐? 그게 회장이 이 일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공지를 읽고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회사 안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팀장도, 본부장도, 회장도. 그들은 이게 왜 잘못인지를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건 화재였고, 일정이었고, 책임 소재였고, 텀블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가 든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저는 상자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였습니다. 저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봤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손에 쥐고 제가 사흘 전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잘못된 일을 하는 걸 직접 보고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탱크데이는 토요일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저는 막내였고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시안을 올린 것도 제가 아니고 승인한 것도 제가 아니고 출시한 것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탱크데이를 만든 그 회사, 1980년 5월에 광주를 텀블러 홍보에 가져다 쓴 그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회장이 텀블러 하나 가지고 대체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하는 그 회사. 제가 이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를 나와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밥을 앞에 두고 한참 동안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회사 일이지? 네. 전에 전화로 물어봤던 그 일이야? 너 혼자만 잘못됐다고 본다던 그거? 네, 그거예요. 결국 그대로 나갔어요.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탱크데이가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게 어떻게 다 막혔는지, 회장이 텀블러 하나 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했다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답을 회사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손에 쥐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무서웠습니다. 한번 꺼내면 되돌릴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려고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회사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안 된다고 했고 누가 그걸 어떻게 막았는지 그걸 다 말하고 나올 거예요. 기자한테 말할 거예요. 말을 꺼내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말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다닌 회사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회사였습니다. 첫 사원증을 받고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냈던 회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다 버리지 말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날 광주에 있었던 거, 그거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네 아버지가 거기 가야 할 이유도 사실 없었어. 그냥 그게 옳으니까 거기 있었던 거야.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나는 평생 그게 무서웠어. 옳은 일을 하면 사람이 다친다는 거. 그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너한테는 그냥 조용히 살라고 하고 싶었어. 너 회사 들어갈 때도 나는 그게 좋았어. 큰 회사 다니면서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재민아, 네가 지금 조용히 있으면 너는 평생 그 회사 사람으로 사는 거야. 탱크데이 만든 회사 사람으로. 나는 그게 더 싫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사흘 전 본부장이 읽지 않고 밀어냈던 그 문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문서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문서는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첫 줄을 썼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입사 3년차 직원입니다. 거기까지 쓰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목소리였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 가진 건 사진 몇 장과 어머니의 짧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 멈춘 시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손에 쥐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1980년 5월의 그날 무서웠을까? 광주의 거리에 서 있을 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저를 떠올렸을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그래도 거기 있기로 한 그 순간에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거기서 돌아오지 못했고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시계를 쥐고 있는 동안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무서웠을 겁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무서웠을 겁니다. 무섭지 않아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무서운데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그게 옳으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저는 30이 다 되도록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사진 속 그 얼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무릅썼는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판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출력해서 팀장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팀장이 그걸 한참 봤습니다. 이게 뭐야? 사직서입니다. 팀장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너 같은 애는 이런 회사 못 다녀. 잘 생각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제가 회사가 무서워서 도망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굳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에 짐을 정리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짐은 종이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머그컵 하나, 책 몇 권, 사원증,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는 이미 사흘 전에 집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저는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저를 한 번 봤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오면서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타벅스, 제가 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회사, 첫 사원증을 받고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냈던 회사. 저는 그 건물을 한참 봤습니다. 미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끄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한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탱크데이 보도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쓴 기자였습니다. 저는 그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마케팅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탱크데이 캠페인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통과됐는지 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기자에게서 답이 온 건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은 아니었습니다. 기자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녹음기를 꺼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가 나가면 회사가 누가 제보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마케팅팀 직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범위가 좁아지니까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어제 회사 그만뒀습니다. 사표 냈어요. 기자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만두시면서까지 이걸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시계였습니다. 멈춘 바늘이 1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 시계를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 아버지 시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카페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 가진 건 이 시계 하나가 거의 전부입니다. 이 시계는 그날 멈췄고 저는 그걸 고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시안 폴더에서 탱크데이를 처음 봤을 때
그게 무엇을 가져다 쓴 건지 바로 알았습니다. 탱크라는 단어도, 책상을 탁 친다는 문구도, 5월이라는 날짜도. 저는 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거기 계셨으니까요. 기자가 녹음기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저는 회사 안에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에게도, 회의에서도, 본부장에게도 말했습니다. 문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도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화제성을 받고, 본부장은 일정을 받고, 회장은 텀블러를 받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시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이 회사 안에 한 명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끝까지 입을 다물지는 않았다는 것도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기자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자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려고 왔습니다. 저는 그날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시안 폴더에서 탱크데이를 처음 본 날부터 팀장에게 항의한 일, 회의에서 손을 든 일, 본부장실 문을 두드린 일, 새벽까지 쓴 문서를 본부장이 읽지 않고 밀어낸 일,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텀블러 하나 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했다는 사내 공지까지. 저는 제가 본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기자는 중간에 거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 시계 이야기도 기사에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테이블 위의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 시계를 주시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저는 그 시계를 15년 가까이 회사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거기 둔 거였는데 사실은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기만 했던 겁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써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알아도 됩니다. 기사는 다음 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길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출시 사흘 전 회사 안에서 막으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말한 것이 거의 다 담겨 있었습니다. 시안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누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안 받는지, 회장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멈춘 시계 하나와 1980년 5월의 광주 이야기가 짧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그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기사가 올라왔고 점심 무렵에는 다른 언론사들이 그 기사를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는 이미 며칠째 시끄러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이 화를 낸 건 캠페인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본 건 그 캠페인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통과됐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시 사흘 전에 막으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팀장도 본부장도 그 누구도 듣지 않았다는 것. 회장은 텀블러 하나 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했다는 것. 사람들이 가장 견디지 못한 건 그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스타벅스 모회사인 신세계그룹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뉴스로 봤습니다. 장이 닫힐 때까지 신세계의 주가는 2천억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캠페인 하나, 텀블러 하나 때문에 회사의 값이 그만큼 사라진 겁니다. 저녁에는 스타벅스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탱크데이 캠페인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를 내리고 이미 판매된 텀블러는 전량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책임진 임원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입장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이벤트 페이지를 내리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제가 회의에서 지금 당장 페이지부터 내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 본부장은 저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회장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아무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회사의 값이 2천억 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페이지를 내렸다면 어땠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회사는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를 끝까지 늦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회장이 직접 쓴 사과문이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캠페인이 역사적 아픔을 가볍게 다루었으며 깊이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회장이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첫 번째 사과문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텀블러 하나 가지고 왜 이러느냐던 그 말. 그 말을 한 사람의 사과문을 사람들은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두 번째 사과에서 임원회의 발언에 대해 따로 언급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장의 두 번째 사과를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끝까지 그게 왜 잘못인지를 스스로 알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사과했고 그 사과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시 사과했습니다. 회장이 본 건 여전히 텀블러였습니다. 다만 그 텀블러가 회사에 2천억 원짜리 손해를 입혔다는 걸 이제는 본 것뿐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옆자리 선배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사 봤다고.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너 혼자 손들었을 때 같이 손들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저는 그 메시지에 짧게 답했습니다. 선배가 미안할 일은 아니라고. 선배는 자식이 둘이고 저는 그게 어떤 무게인지 안다고. 그날 저녁에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몇 개 더 왔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손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캠페인을 만들지도 않았고 회의에 들어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이 터진 뒤로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대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사에 우리 같은 사람 마음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봤습니다. 저는 캠페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탱크데이는 세상에 나갔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고 매장 직원들은 지금도 손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에서 손을 들었다고 해서 본부장실 문을 두드렸다고 해서 그게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다행이었다는 것.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랍안이 아니라 제 눈에 보이는 자리에. 기사가 나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스타벅스 직원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회사가 없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가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타벅스를 좋아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좋아했고 입사한 뒤에도 좋아했습니다.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압니다. 회사를 좋아하는 것과 회사가 하는 일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걸. 하지만 이번 5.18 탱크데이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같이 있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떠난 겁니다. 며칠 전 저는 어머니와 함께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버지에게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길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알면 잘했다고 할 거야.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을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언젠가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안 된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시간을 내서 댓글에 5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잊지 맙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